이 집은 저분이랑 공동명의로 사셨더라고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자식 생각은 안 하세요? 자식 생각? 네. 어떻게 저분이랑 공동명의로 집을 사세요? 원래 살던 그 아파트 절반을 저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저희는요? 아빠 재혼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 아니면 재혼 반대 안 한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말은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그건 그냥 한 소리였죠.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지 편찮으시면 자식 말고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쓰러졌다는 말 듣자마자 내 재산부터 알아본 거냐? 너희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 찾아오지 않겠냐?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너희는 부모를 위해 도대체 뭘 했길래 부모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 입으로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발길을 끊었지. 너희가 인두겁을 쓴 악마가 아니고 뭐냐? 말씀이 심하시네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재혼한 여자한테 홀려서 자식들 내팽개치고 집은 공동명의로 해버리시고 재산도 다 갖다 바치시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6세 오문성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내와 사별 후 한참 뒤에 만난 지금의 아내가 오 씨의 병수발을 든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아프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았던 자식들이 이제 와서 오 씨의 아내를 꽃뱀 취급을 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오 씨는 늙어서 꽃뱀에게 홀려 자식들을 저버린 등신이나 마찬가지였죠.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오 씨를 손가락질 하겠지만 오 씨는 늙음아까지 오로지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결혼 전에도 후에도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일만 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만하면 오 씨도 부모로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대단히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것도 자식들에게도 당연히 나눠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같이 산 아내와 집 하나 공동명의한 것으로 이렇게 쫓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정도 세월이면 어머니로서는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아내로서는 인정을 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자식들은 끝까지 오 씨 앞에서 돈 타령뿐이었습니다. 오 씨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낳았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얼마 안 돼서부터 아내는 거의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가도 다시 몸져 누웠고 그런 아내의 병수발은 온전히 오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식들도 오 씨의 손으로 다 길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며 아내 돌보며 자식들까지 키우는 삶이 결코 쉽거나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일을 혼자 해야 하다 보니 어떤 일도 완벽하게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아내만 신경 쓸 수도 없었고 아이들은 어쩔 땐 부모 없는 아이들처럼 보이기도 했고 직장에서도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행복한 삶이었다는 걸 아내가 떠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넷이었던 가족 중 하나가 사라지니 빈자리가 무척이나 공허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떠났지만 슬퍼할 겨를 조차 없이 다시 일을 해야 했고 자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없는 서름을 느끼지 않도록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자식들에게 바쳤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좋다는 사람 있으면 누구라도 좀 만나라, 사별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집에서도 재혼을 하라며 닥달했습니다. 우리 동창 중에서 몇 년 전에 이혼한 딸내미가 있다더라. 네 얘기했더니 다리 좀 놔줬으면 하는 눈치야. 그쪽은 애도 없대.
우리 애들 있는데 어떻게 재혼을 해요? 아니, 애가 있으니까 더 엄마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 엄마 없는 애들로 키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애엄마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휴, 안쓰러워 그런다. 오 씨는 혼자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원하는 공부시켜주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둘 다 직장에 들어가고 독립을 시키니 그제서야 겨우 인생의 쉼표를 찍을 수가 있었죠. 아들, 딸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 씨도 회사를 나와서 차린 프랜차이즈 족발집이 잘 되어 회사에 다닐 때보다 벌이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삶도 여유로워졌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었지만 오 씨는 정신없이 살던 지난날보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올 수 있니? 바쁘죠? 명절에도 일을 해? 일하는 건 아닌데. 약속도 있고 그냥 내년에 갈게요. 성희는? 성희도 바쁘대? 모르죠. 아버지가 연락해 보세요. 자식들 얼굴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쁜 건 알지만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다른 자식들처럼 살갑지가 못했습니다. 오 씨가 그렇게 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일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 씨에겐 여전히 자식들이 어떤 일보다도 우선이지만 자식들 중 누구도 오 씨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넘어지셨다면서요? 그나마 더 자주 전화하는 것은 딸이었지만 그마저도 전화뿐이었고 목적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래. 병원에 갔다가 왔는데 한동안은 일도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러게 조심하시지. 오빠는 연락도 없죠? 그러네. 참, 아무튼간 조심하세요. 그리고 전화드린 건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 달에 저 보증금 조금만 보태줄 수 있으세요? 보증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반전세라 2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해서요. 알았다. 통장으로 보내면 되지. 네.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넘어져서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연락 한 통 없었고 딸은 오 씨의 안부보다도 2천만 원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품 안에서 떠나면 다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오 씨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 좀 부축을 해줬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곁에는 아내도 자식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간병인을 쓸 정도는 아니라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천천히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오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싶었죠. 병원에 있다가 나올 때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대꾸도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조차 연락이 없으니 오 씨도 내심 서운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닌 척하긴 했어도 아들의 이름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성철이냐? 네. 저예요. 그래. 아까 전에 집에 왔다. 그런데 아들은 오 씨가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그러자 아들이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결혼해요. 결혼?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 결혼 소식이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있다고 소개시켜줄 성격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빨리 전화로 결혼을 알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결혼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짜고짜 묻는 아들.
물론 아들, 딸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돈은 있었습니다. 아직 3, 4년 정도는 남은 줄 알았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1억 정도 보태줄 생각하고 있다.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억이요.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집을 구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러자 오 씨도 생각에 빠졌습니다. 딸 결혼을 위해서도 자금이 필요하지만 딸은 결혼하려면 몇 년 남았을 듯해서 아들에게 좀 더 지원해 주기로 했죠. 좀 더 마련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우선 전세로 구해봐. 상대방도 어느 정도 보탤 거 아니냐? 그러면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부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그렇게 알고 결혼 준비할게요. 그 상견례라던가 그런 것도 해야 하지 않아? 그건 부수적인 것들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성희도 바쁠 텐데 아버지랑 저만 가서 밥 먹고 오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아, 그러냐? 여동생이 바쁘니 상견례도 생략하자는 아들의 말이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아무리 간소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돈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식을 올리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어쩐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해서 오 씨도 그저 그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용건은 그게 끝이에요.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오 씨는 전화를 끊고서도 한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과 그리고 딸과 통화를 하면 할수록 오 씨의 상실감과 외로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이란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좀 달랐을까 싶었습니다. 각자 먹고 살기 바쁜 아들, 딸은 아버지가 다쳐서 병원에 있는 동안엔 찾아오지도 않았고 아픈 허리로 어떻게 퇴원을 했는지, 지금 혼자서 밥은 챙겨 먹는지, 그런 것들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돈이 나오는 화수분 같은 것일 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오 씨는 짧은 한숨을 한번 짓고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김치와 깻잎장아찌, 계란 후라이에 간단히 차린 밥을 홀로 먹었습니다. 집에는 딸각딸각 젓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결혼 전에도 아버지에게 무관심했던 자식은 결혼 후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로운 오 씨의 삶에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사별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을 때였습니다. 지인의 지인으로 오래전부터 오며 가며 마주치던 사람이었고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워낙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지라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친구처럼 지내다가 오 씨가 허리를 다쳤을 때 물리치료받던 병원을 우연히 같이 다니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정이 들었죠.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살림을 합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의 결혼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딸의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라서 오 씨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지원해 주었던 만큼 딸에게 지원해 주고 결혼을 시키니 이제서야 할 일을 마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한 1년 뒤쯤에 오 씨가 자식들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죠. 같이 사신다고요?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됐다. 오 씨도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늦은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날엔 아이들 생각에 혼자 지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죠. 아들, 딸은 축하해 주지도 않았지만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은 없으시대죠? 그래,
그럼 나중에 문제만 안 되면 상관없어요. 재산 문제를 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딸도 이제 와서 재혼하는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끼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고 자신들 삶을 신경 쓰기에도 바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 씨는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시간 되면 다음 주에 다 같이 밥 한 끼 먹자. 다음 주. 좀 바쁜데요. 성희도 부를 거니까 밥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으러 와라. 아, 알겠어요. 늦은 나이에 재혼하면서 결혼식을 올릴 것도 아니니 그래도 자식들과 다 같이 식사 한 번쯤은 하길 바랐습니다. 아들도 딸도 좋아하는 기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못하는 사이로 지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긴장되네. 긴장할 건 뭐 있어. 그냥 밥 한 끼 먹고 말건데. 앞으로 명절 때는 볼 텐데 미리 보면 좋지. 하지만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식당에서 만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가시방석에 앉은 듯이 불편해했습니다. 그건 오 씨도 마찬가지였죠. 아들, 딸은 무엇을 물어도 시큰둥했고 대화는 세 마디 이상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대면대면한 사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얼굴을 보는 것도 명절 정도가 전부였고 아내는 자식들에게는 전혀 남인 사람이니 말이죠. 그렇게 서로 꼭 필요할 때만 왕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꼭 필요할 때라는 것은 오 씨가 자식들이 필요할 때가 아니었고 자식들이 오 씨를 필요로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는 꼭 돈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아빠, 부탁이 있어요.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서방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사업을 하는 사위와 결혼했던 딸. 그런 사위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집값을 보태주었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종종 손을 벌리는 딸을 도와주었지만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뭐가 얼마나 안 좋길래 그래? 요즘 워낙 경기도 안 좋으니까 자꾸 적자가 나나 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오 씨가 막아줄 수 있을지 오 씨도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늙어서 땡전 한 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까지 장사는 잘 되지만 언제까지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오 씨는 점점 나이 들어갔습니다. 설마 그분 때문에 망설이시는 건 아니죠? 뭐, 그런 거 아니다. 큰 돈을 어떻게 덜컥 주겠어. 생각할 시간 좀 줘라. 그렇게 고민하는 오 씨를 오히려 아내가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어렵다는데 아빠가 돼서 어떻게 외면을 해요? 그러다가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 나도 아직이라고 당신도 아직이라는데 여력 있을 때 도와줘야죠. 정말로 더 늙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때가 오잖아요. 이제 부부가 됐는데 오 씨의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게 아내는 섭섭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아내가 돈을 못 주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오 씨는 또다시 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도 씁쓸한 감정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한없이 퍼주는 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느꼈을 그때쯤 오 씨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자식들과 교류가 끊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막 제대로 살아보려던 오 씨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 씨는 어느 날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암은 비교적 흔한 병이었고
오 씨의 상황이 나쁘지 않아 수술도 가능했지만 암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 씨의 옆에는 이제 아내가 있었지만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어서 죄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졸지에 남편 병수발을 들게 되었으니 말이죠. 오 씨는 아내의 존재가 감사했지만 그 반대라면 끔찍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 씨가 아내에게 떠나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죠. 미안해. 고생만 시키게 됐네. 불구가 된 것도 아닌데 뭘 미안해요. 수술만 하면 되는데. 수술 잘 되더라도 항암도 계속해야 되고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아내의 말처럼 불구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오 씨가 그렇게 되고 나서는 아내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 씨의 족발집에서 오 씨 대신 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 씨가 평생을 다 바쳐 키웠던 아들, 딸들은 그런 오 씨를 외면했습니다. 오 씨가 병원에서 고생하고 퇴원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오 씨에게 아들, 딸은 선을 그었습니다. 좀 태워다 줄 수 있을까? 식당이 바빠서 날 데리러 오지 못한다지 뭐야. 병원에만 잠깐 들리면 되는데. 아들에게 잠시 병원에 태워다 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아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싸늘한 대답이었습니다. 지난번부터 언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저 사는 것도 바빠서 아버지 병수발까지는 제가 못 들어요. 오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대단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은 이번이 두 번째였고 말이죠. 저 나중에 재산 이런 거 안 물려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 부양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말아주세요. 물론 처갓집도 똑같을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 아버지 옆에는 그분이 계시니까 괜찮으시죠?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니 아프다고 찾지도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는 아들의 말에 오 씨는 심장이 지끈거렸습니다. 이미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고 부모에게서 앞으로 나올 것과 부모를 부양하는 것 두 개를 저울질 해본 결과가 이것인 듯 했습니다. 받을 게 훨씬 크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부모를 손절해버리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그건 딸도 비슷했습니다. 좀 괜찮아요? 한번 뵈러 가려고 해도 먹고 살기가 바빠서 참 그러네. 명절에 못 찾아뵈도 이해해 주세요. 두 분이서 오붓하게 지내시고. 말은 그럴듯했지만 딸도 그날 이후로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사위의 사업이 다시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딸 또한 몸이 아픈 부모는 그저 짐짝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지만 오 씨의 인생이 헛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자식들이 저렇게 됐는지 오 씨는 아내가 떠난 뒤에 자식들을 위해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느라 자식들의 마음이 떠난 줄 몰랐던 것이 죄라면 죄였습니다. 버겁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나 싶었죠. 평생 오 씨가 헌신한 자식들은 오 씨를 외면했고 엉뚱한 남자를 고른 아내만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를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자식들이라고 아픈 부모가 달가올까? 근데 나도 언제 아파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땐 당신이 나 챙겨줘야지, 뭐. 그렇게 오 씨와 자식들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내는 그런 오 씨를 걱정했지만
오 씨도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마음 주지 않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오 씨는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몸은 회복이 돼서 더 이상 건강이 악화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회복한 후에는 식당에도 나가서 아내와 함께 일을 했죠. 오 씨도 아내도 그렇게 7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던 식당도 몇 년 전에 접었고 한적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해. 갑자기 이사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의미가 있나? 집도 낡았고 좀 외곽에다가 집이나 짓고 살지 뭐. 그건 좋긴 하겠네요. 텃밭도 작게 있으면 참 좋겠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이 집 팔아서 이사 가자고.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살던 집의 집값이 올라서 팔고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꽤나 살만하게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 씨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집을 직접 지은 건 아니었고 지어져 있는 단독주택을 한 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내와 공동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오 씨의 이름으로 돼 있었지만 20년 가까이 살면서 아픈 오 씨를 돌봐주고 대신 일하며 고생한 아내에게는 더한 것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아내의 이름으로 사고 싶었지만 오 씨도 자식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아내도 반기지 않았죠. 이사를 했다는 사실은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 씨는 아내와 함께 살던 곳을 벗어나서 노후 생활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은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집도 있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노후 자금도 있으니 건강만 챙기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 씨를 고생시켰던 몸뚱이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모양이었습니다. 70대 중반. 암은 완치가 됐지만 그 이후로는 쭉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걷고 집에 돌아온 어느 날에 오 씨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바로 곁에 아내가 있어서 곧장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좋은 징조는 아니었습니다. 암이 재발했나 싶었지만 뇌혈관 질환이 의심된다고 했죠. 검사를 마치고 오 씨는 깊은 잠에 빠졌고 그 옆을 아내가 내내 지켰습니다. 사실 성철이랑 성희한테 제가 연락했어요. 애들한테? 오 씨가 잠든 사이에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아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뭐하러 했어?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당신 입원해 있는 동안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참 괜한 짓을 해. 말은 그렇게 했어도 오 씨는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쓰러지고 나니 자식들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는 동안 오늘오나 내일오나 기다렸죠. 다행히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기 전날 밤에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제 퇴원하세요? 잘 있었느냐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내일 퇴원한다. 그러면 내일 저희가 찾아뵐게요. 집으로? 네. 어딘 줄이나 아냐? 그분이 며칠 전에 연락하셔서 알려주셨어요. 성이랑 갈게요. 여동생까지 데리고 오겠다는 아들. 내심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 걱정은 하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오 씨도 죽음을 떠올렸던 것을 생각하면 자식들도 놀랄만 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들과 딸이 오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참 좋은 곳에 사시네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죠. 비록 헤어질 때는 끝이 좋지 않았지만 그런다고 부모 자식 사이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 보고 살지만 늘 마음속 한구석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아니요. 배 안 고파요. 하지만 아들은 느긋하게 해오를 기뻐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은 안 하세요? 그렇지. 식당이 잘 됐었나 봐요. 뜬금없는 말에 오 씨가 가만히 쳐다만 보자 아들이 따지듯 말했습니다. 사시던 그 아파트. 알아보니까 꽤 비싸게 파셨던데요. 그걸 어떻게 아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저분이랑 공동 명의로 사셨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아내를 가리키며 말하는 아들.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명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등기 부를 때 본 것 같았습니다. 연락받고 부모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등기부를 먼저 떼볼 생각을 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아들, 딸의 의도가 느껴져서 오 씨도 반가움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자 딸이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자식 생각은 안 하세요? 자식 생각? 네. 어떻게 저분이랑 공동 명의로 집을 사세요? 원래 살던 그 아파트 절반을 저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저희는요? 기가 막혔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으니 부양받을 생각하지 말라며 연을 끄는 것은 오 씨가 아니라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들 생각은 안 하냐는 말에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빠 재혼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 아니면 재혼 반대 안 한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너희들이 한 말은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그건 그냥 한 소리였죠.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지 편찮으시면 자식 말고 누가 돌보겠어요. 그럼 암에 걸렸을 때는 왜 돌봐주지 않은 건데? 그건 이분이 계시니까. 그래? 이 사람이 그동안 병수발 들고 일하고 했다. 그 정도 받을 자격은 있어. 그리고 집을 팔고 이사는 했지만 그동안의 재산은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해서 번 돈이야.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잖냐? 아니, 왜 저희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말을 못해요? 아버지 재산이면 저희 재산도 되는 거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보다는 저희를 챙기셔야죠. 그래서 쓰러졌다는 말 듣자마자 내 재산부터 알아본 거냐? 참 허무했습니다. 이런 것이 오 씨가 그리워했던 자식들이라니 씁쓸한 감정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을 공동명의 한 것은 오 씨가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오 씨의 몫은 자식들에게도 돌아갈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빈털털이라고 생각했던 부모가 재산이 조금 있는 것 같자 득달같이 찾아온 자식들이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너희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 찾아오지 않겠냐?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너희는 부모를 위해 도대체 뭘 했길래 부모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 입으로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발길을 끊었지. 너희가 인두겁을 쓴 악마가 아니고 뭐냐? 말씀이 심하시네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재혼한 여자한테 홀려서 자식들 내팽개치고 집은 공동명의로 해버리시고 재산도 갖다 바치시게요? 공동명의를 하든 집을 사주든 내 돈이잖냐? 이 여자가 자식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이시죠. 이 여자? 이런 나쁜 놈을 봤나? 내가 언제 이 사람한테 어머니 대접하라더냐?
그래도 아버지와 재혼한 사람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없구나. 나는 할 말 없으니까 썩 꺼져라. 자식하고 이렇게 등지고 맘 편히 사실 수 있겠어요? 그동안 맘 편히 잘 살았어.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밟히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 죽으면 내 몫은 너희들에게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집 다 안 주고 공동명의로 한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 보니까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것 같다. 나도 나 죽을 때까지 돌봐줄 사람한테 답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빠, 이건 아니죠.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잘 지내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니, 차라리 내 몫을 길에다 내버리는 한이 있어도 너희한테는 한 푼도 못 줘.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기부요? 그럼 정말로 후회 안 하시는 거죠? 내가 단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있다면 성인이 된 너희들을 계속 뒷바라지했던 지난 날이야. 그게 가장 후회된다. 너희를 낳은 것조차 후회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내 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볼 일 없길 바란다. 아들과 딸은 씩씩거리면서 집 현관이 부서질 정도로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오씨는 숨을 몰아쉬었고 아내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오씨를 부축했습니다. 오씨는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갈 수 없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수십억 하는 집은 아니었지만 단 몇 억이라도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돈을 써야 했습니다. 오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 딸에게 전화가 왔지만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아니라 도둑들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쉬울 사람은 오씨가 아니라 자식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식들은 언젠간 그 자식들에게 똑같은 일을 겪게 될 테죠. 깨닫고 난 뒤에는 이미 늦은 것일 테지만 말이죠.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저희도 할 말이 없어서 1억 5천 보태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딸 보내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미니가 좋다니까 반씩하자고 했던 건데. 능력이 되면서도 안 해주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집을 뭐 새로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집을 그냥 아들네 쓰게끔 해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저희 딸애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돈 아들이 사는 집인데 그 정도 선심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집이야 남자 쪽에서 해오는 게 맞기도 하고요. 저희는 남자 쪽에서 집을 해가야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집이라도 구해보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보태줄 용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20억 넘는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좀 불쾌하네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안명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예비 며느리,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산에 관한 것이 결혼할 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할 때 상대방과 뭐든 반씩 내면 갈등이 없겠거니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왔을 뿐이었죠. 그런데 상견례 날 뜬금없이 안씨 부부의 집을 달라는 예비 사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의견이 있더라도 차라리 자식들을 통해서 전했어야 했던 것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상견례라는 어려운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내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 상스러운 화법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돈을 보자면 이 결혼 자체를 진행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런데 결혼하고 집까지 줘버리면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쩐지 겪어보지 않아도 상상이 갔습니다. 몇 년 전 안 씨의 남편이 퇴직하고 난 뒤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퇴직 전부터 나중에 한적한 곳에 살자고 미리 이야기해왔던 것인데 서울과는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기로 하고 우선 이사할 집부터 샀죠. 그리고 막상 내려갈 때가 다가오자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고 갈까? 파는 건 좀 그렇지? 지방으로 가지만 그래도 앞으로 서울에 다시 올라올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고 친척들도 대부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냥 두자. 나이 들면 병원도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을 거고, 그럴 때마다 집에 오면 편하겠지. 그래. 애들 집에서 묵는 것도 눈치 보이고 불편하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적한 삶이 지겨워져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질지도 몰랐죠. 어쨌거나 살던 집은 팔지 않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따로 세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씨 부부는 서울에 있는 집을 놔둔 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 멀지는 않아도 서울에서 좀 떨어지니 무척 한가하고 좋았습니다. 안 씨는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둘 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안 씨 부부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직은 결정이 된 거야? 네, 그러면 전에 엄마 아빠 살던 집 근처네. 전부터 준비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사도 가야 해, 그럼? 네. 어차피 계약 기간도 끝나서 그렇게 하려고요. 회사 근처로 이사도 가야 한다는 아들의 말에 안 씨가 아들에게 선뜻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알아볼 것 없이 일단은 엄마 아파트에서 지내. 아, 그래도 돼요? 그러면 저는 좋긴 하죠. 되지? 어차피 비워놨는데. 대신에 가끔 엄마 아빠 올라가면 그 집에서 잘 거니까 그게 괜찮으면 살아. 괜찮죠, 당연히. 딱 장가 갈 때까지만 살면 되겠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장가는 갈 거지? 글쎄요. 언젠간 가겠죠. 그래서 아들은 안 씨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행사에 참석한다던가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을 때는 종종 아들이 지내고 있는 그 집에서 묵었습니다. 아들과도 하룻밤 시간을 보내니 서로에게 참 좋았죠. 그랬던 아들은 안 씨의 집으로 이사를 한 지 2년여 만에 36살에 결혼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너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하나 참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40 전에는 하네. 요즘엔 다 이 정도에 해요. 엄마 아빠 눈 빠지는 줄 알았다. 3살 터울인 딸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손주는 언제 보나 싶었는데 그래도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말에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인사시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이라고 합니다. 아들보다 4살이 어린 32살의 아가씨였습니다. 참한 예비 며느리는 안 씨의 마음에도 남편의 마음에도 쏙 들었습니다.
결혼 진행에 관해서는 저들끼리 상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개하는 자리에선 식사만 마쳤습니다. 덕분에 분위기는 아주 좋았죠. 아들이 돌아간 뒤에는 안 씨도 아들과는 별개로 남편과 상의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줘야 하니 말이죠. 남편은 내심 생각해오던 바가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안 씨의 질문에 정확한 금액이 튀어나왔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 보태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나중에 유선이 결혼할 때도 똑같이 주고. 근데 그걸로 서울에서 집을 구할 수가 있나? 뭐 상대 쪽이랑 반씩해서 전세라도 구해서 가면 되지. 뭐. 그 뒤로는 자기들이 일해서 돈 모아서 이사 가야지. 그건 그렇지만 또 그쪽에서 남자가 집해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아, 요즘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여유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반씩해야지. 우리도 우리 노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들 집 사주면 딸도 똑같이 사줘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 노후 못 챙기게 된다고. 듣고 보니 그런 거 같네. 안 씨도 남편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죠. 아들도 안 씨의 말을 듣더니 선선히 수긍했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씩 지원받고 저희가 모아둔 돈 보태서 전세로 가야겠네요. 그쪽은 그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대? 딱 금액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유는 있어 보이시던데요. 그럼 잘 됐다. 집 안 사줬다고 서운한 건 아니지? 아니요. 각각 1억 5천이면 3억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감사해요. 다행히도 아들이 서운한 기색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상견례는 혹시 서울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우리가 가는 게 간단하게 좋지, 뭐. 그럼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하루 주무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 그러자. 얼마 뒤 아들의 말처럼 그쪽에서도 반씩 지원할 여력이 있는지 상견례 전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 안에서 잘 찾아봐. 작은 집부터 시작하더라도 천천히 늘려가는 재미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고 안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는 신경을 써서 치장을 했죠. 집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출발해서 바로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안 씨의 아들과 딸이 미리 도착해서 안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유선이도 일찍 왔네. 안 씨네 가족은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와 사돈도 시간에 맞춰서 곧 도착했죠. 첫째 딸이 있는데 갓난아기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은 못했어요. 아, 예. 괜찮습니다. 곧 식사가 준비되고 안 씨 가족과 예비 사돈네는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허례허식 같은 거는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단이나 예물 이런 거는 애들만 괜찮다면 생략했으면 하는데요. 그건 안 씨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안 그래도 주위에서도 그런 건 많이들 생략하는 추세라길래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려던 참이었죠. 너희들 괜찮지? 그러자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자잘한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면 사실 안 씨 부부나 예비 사돈 내외가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아들네가 알아서 할 문제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안 씨는 예비한 사돈이 불편했습니다. 대화를 주도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 진행에 관해서도 막무가내로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였습니다. 애들이 결혼식을 내년 5월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뭐 해요? 그냥 3월에 하는 걸로 하시죠. 안 씨를 보며 말하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날짜를 어째서 부모가 정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건 알아서 정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스케줄도 있을 테니까요. 결혼이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5월에 가족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3월 말쯤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사돈은 반대 없으시죠? 안 씨가 아들을 쳐다보자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밥만 먹고 있었죠. 3월 싫으세요? 안 씨가 대답을 안 하고 있자 예비 사돈이 재촉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이왕 하기로 한 거.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민이랑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 어른들 말 들어. 그런 말투가 참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예비 사위인 아들에게조차 고압적이었죠. 나중에 결혼하면 고생 좀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안사돈이 갑작스럽게 엉뚱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니한테 듣기는 했는데요. 집 문제 말이에요. 안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둘이 합쳐서 3억이면 아무래도 서울에서 집을 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로 가고 나머지는 대출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론 지금 이서방이 사돈이 사시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요. 예비 사돈의 말에 안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째서 이 시점에서 그 집 얘기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예비 사돈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뗐습니다. 차라리 그 집에 미니가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렇다고 맨몸은 아니고요. 저희도 1억 5천만 원 어치는 혼수로 넣을게요. 뭐 신혼여행비에 보태줘도 되고요. 어쩐지 선심을 쓰듯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파트 값이 1억 5천만 원을 보탠다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죠. 가장 최근에 확인해 봤을 때 그 집 시세가 대략 20억에서 2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 혼수 넣으면서 그 집을 달라는 말인가 싶었죠. 그리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집은 안 씨 부부가 사용하려고 일부러 팔지 않고 두었던 집이었습니다. 그걸 아들의 신혼집으로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쓸 예정이라서요. 차마 돈 얘기는 못하고 안 씨가 애둘러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반박했습니다. 3억 가지고 전세 얻으면서 대출까지 받으면 그거 이자 갚고 하려면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을 사겠어요. 정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시면 명의는 그대로 두고 거주만 하게끔 해도 좋잖아요. 어차피 사돈네가 사시는 것도 아니니까요. 동네가 학교도 가깝고 살기 참 좋던데요. 젊은 사람들 신혼집 하기에 딱이죠.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아, 그 집에 가보셨어요? 뭐 일부러 간 건 아니고요. 지나가는 김에 겸사겸사 어쩌다 한번 가보게 된 거죠. 그게 뭐 중요한가요? 어쨌거나 제가 드린 말씀이 저는 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남편도 놀란 눈치였고 옆을 보니 아들도 들은 바가 없는지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비 사돈은 대답을 종용하듯이 네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안 씨는 물을 한 모금 먹고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그 집을 안 판 이유는 저희도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행사나 볼 일이 많다 보니까요. 또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집으로 가려고 남겨둔 거예요. 그 집에서 아들 며느리가 살면 저희가 마음 편히 드나들 수가 없잖아요.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길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비한 사도는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안 씨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에이, 그거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 사돈이 드나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병원 갈 때도 그 집에서 자고 무슨 일 있으면 편하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좋은 거 아닌가요? 사돈은 지금 당장 1억 5천 안 들어서 좋은 거고요. 아니요, 1억 5천이 문제가 아니고요. 집을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는 힘들죠. 달라는 게 아니라 정 그러시면 명의는 그대로 두시고 애들만 들어가서 좀 살게 하는 거죠. 그래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돼야 가정도 화목하고 돈도 빨리 모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좁아 터진 전셋집에서 애 낳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예비 사돈이 하는 말에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덜컥 집을 내주었다가 아들네가 평생 살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듣자 하니 지금도 서울에 무슨 일 있으시면 그 집에서 묵으신다면서요. 이서방도 있는데. 그건 아들이니까 그렇죠. 결혼하고 그 집에 살면 저희가 드나들기도 쉽지 않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제는 며느리도 있는데. 아이고, 저희 딸 그런 애 아니에요. 설마 며느리라고 눈치 줄까봐 그러세요? 얘 민이야. 너 안 그럴 거지? 예비 사돈이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지 천연덕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언제든지 어머님, 아버님 오시는 거 환영해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그쪽에서는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인 듯 했습니다. 그 집을 이미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죠. 한두 번 거절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걸 보니 아주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명의만 안씨 명이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아들네를 살게 하는 순간 안씨 부부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물론 예비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누가 신혼집에 부모님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반길까요? 그건 안씨도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예비 사도는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씨 부부의 노후 자금 중 가장 큰 게 그 집이었고 그건 아들도 딸도 짐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딸의 표정이 식당 안에 누구보다도 어두웠습니다. 뜬금없이 부모 집을 오빠가 갖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혼수도 넣고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유준이 여동생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집을 아들네만 살게끔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집도 때 되면 팔아서 노후 자금 쓸 거고요. 그러자 상대방도 반복되는 대화가 조금 짜증이 난 듯 했습니다. 아니, 아들이랑 딸이랑 같나요? 뭐 계속 살다가 사돈네 어디 크게 아프시기라도 하면 애들이 그 집에서 모시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부모를 아들이 챙기지 딸이 챙겨요? 그게 노후 자금보다 더 중요한 거죠. 돈만 있으면 뭐해요? 자식이 챙겨야지.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명의는 그대로 두뇌만에 했지만 아들에게 그 집을 넘기고 안씨 부부가 더 늙어도 돌려받지 말아라. 이 소리였습니다. 명의만 안 넘길 뿐이지 아들의 집이나 마찬가지게 되는 거였죠. 안 된다고 자꾸만 얘기해도 사돈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도대체가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어째서 자기는 1억 5천만 원어치 혼수만 넣을 거라면서 어째서 남의 집을 가지고 줘라 마라 하며 선을 넘는지 몰랐습니다. 그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죠. 저희도 자식들에게 할 만큼 하면서 키웠고 시집장가 보내면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1억 5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겁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끼어들어서 말했습니다. 참,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저희도 할 말이 없어서 1억 5천 보태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번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희도 딸 보내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미니가 좋다니까 반씩하자고 했던 건데. 능력이 되면서도 안 해주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집을 뭐 새로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집을 그냥 아들네 쓰게끔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저희 딸애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돈의 아들이 사는 집인데 그 정도 선심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아들네 주면 사돈네가 못 쓴다고 생각하세요? 자식집인데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말을 들어보니 그것도 참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자식집에 그렇게 편히 가서 잠도 잘 수 있다고 믿는 저런 생각을 가진 장모면 아들의 고생길이 훤히 보였습니다. 저 예비 사돈은 애 낳으면 몸조리 해준다고 드나들 것이고 나중에는 또 애 봐준다며 드나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들네 집이 아니라 아예 사돈네 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씨가 방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 집을 아들에게 줄 생각도 없었고 늙어서 그 집에서 아들네 부양을 받으며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 집을 팔아서 간병인 쓰고 병원 다니는 게 훨씬 마음 편한 노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20억 넘는 집을 남자가 해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게 무의미했습니다. 저희는 남자 쪽에서 집을 해가야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집이라도 구해보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보태줄 용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좀 불쾌하네요. 불쾌하다뇨? 제 말을 다 뭘로 들으신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너는 아들 장가 보내는 거니 집을 내놔라 했으면 속이라도 덜 보였을 텐데 잠시 살게 해라. 명의는 돌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국 속내는 짐작한 대로였습니다. 그저 비싼 아파트가 탐이 났던 거겠죠. 예비 며느리도 친정엄마의 말에 동의를 하는지 말리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 씨의 대화에 끼어들지는 못하고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집 뺏기고 아들 며느리 잃고 딸도 남이 되고 쓸쓸한 노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안 씨도 남편도 전혀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안 씨가 끝까지 거절을 한다면 과연 예비 사돈이 이 결혼을 진행시킬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억이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2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2억 지원해 주시면 4억으로 대출 없이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해서 살면 되죠. 제 아들 능력 있어서 금방 벌 거예요.
이게 안 씨 부부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사돈은 콧김을 씩씩 내뿜으며 흥분했습니다. 월급쟁이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20억 넘는 집을 당연히 아들에게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 저도 딸 보내는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사돈도 딸이 있으니까 그 마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는 딸한테도 딱 1억 5천만 내줄 거고요. 상대방도 똑같이만 해주면 상관 안 합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이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1억 5천 받기 싫다고 하셔도 그 집은 안 되겠네요. 이 결혼이 엎어져도요? 참, 이 결혼은 이제 안 씨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안 씨는 아들을 돌아보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미리 이야기가 됐던 거야? 아니요. 전 3억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 알아보고 있어서요. 너도 그 집이 탐나니? 뭐라고요? 탐이라뇨?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시네. 안 씨는 예비 사돈의 말은 못 들은 척하고 아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물론 사람인 이상 공짜로 비싼 집이 생긴다면 탐이 안 날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적어도 예비 사돈보다는 똑똑한 듯 했습니다. 탐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지원해 준다고 할 때 1억 5천이라도 받는 게 현명했죠. 저는 그 집 안 주셔도 돼요. 오빠, 예비 며느리가 불만스럽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1억 5천이고 뭐고? 엄마는 이 결혼 반대다. 그러자 예비 사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얘기로 잘 풀어볼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파혼 얘기까지 하셔야겠어요? 얘기로는 잘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저희 아들하고 결혼시킬 건가요? 그러자 안 사돈이 어버버하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 이러지 마시고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던 예비 며느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도 한마디 보탰죠. 생각할 시간이 뭐가 필요한 거야? 나랑 얘기 다 끝났었잖아. 그 집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고 예비 며느리가 우물쭈물하자 예비 사돈이 갑자기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참 어른 욕심에 괜히 애들 사이도 틀어지게 이게 뭔가요? 그건 안 씨가 할 소리였습니다. 솔직히 이서방이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말에 저희도 그 부분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줬어요. 당연하죠. 그거 아니었다면 저희도 딸내미를 최소 의사한테는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살지도 않는 집을 애들이 살게 하는 것도 싫다고 하신다면 어떡하나요? 그건 순전히 사돈네 욕심인 거죠. 그 집 없으면 거리에 나앉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이지 대화가 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의사와 비교하며 자신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소리에는 열불이 났습니다. 의사랑 결혼을 시킬 수 있었다면 진작에 시키셨겠죠? 그건 그쪽 능력 문제 아닌가요? 남의 잘난 아들 흉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쪽이나 챙기세요. 결국엔 그쪽은 1억 5천밖에는 못 보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놓고 왜 남의 집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예요? 그 집 사는데 한 푼이라도 보태주셨어요? 이런 결혼은 제 쪽에서 사양할 거예요. 뭐라고요? 못 들으셨어요? 제가 이 결혼 절대 반대라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도 저희는 1억 5천이 아니라 1,500만 원도 못 주니까 그 점은 알고 계시고요. 참,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요.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건가? 남들에게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저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는지 입만 아프네요. 여자는 삿대질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 다 했어요? 이대로 결혼 엎으면 누가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남자들이 줄을 섰어요. 그럼 그 중에서 돈 많이 내는 사람하고 시키면 되겠네요. 원하시는 대로. 그러자 이제는 타겟을 바꿨는지 여자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서방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장모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자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에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여자가 자리에 앉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 결혼이 그렇게 쉽게 한다고 했다가 만다고 했다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건 줄 알아. 백년가약을 맺는 일인데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조율을 할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조율이라는 게 다 그쪽 생각대로 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쪽이 살고 계신 집이라도 내놓으시죠. 그거랑 경우가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집이 없어서 못 사나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되는 만큼만 서로 보태고 시켰으면 됐지. 왜 남의 집을 탐을 내세요? 말씀이 심하시네요. 너무 모욕적이에요.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우리 딸 시어머니가 되는 건 저희도 무섭네요. 몰상식이요? 그러는 그쪽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상스럽네요. 어쨌거나 저희 입장 전달했으니까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아들, 딸과 남편도 안 씨를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 하나 표정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한 모욕을 당한 것은 오히려 안 씨 가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들은 특히 참담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정말 이대로 간다고? 예비 며느리도 납득이 안 간다는 듯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들도 질린다는 듯이 말을 내뱉고는 짐을 챙겼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안 씨 부부의 등에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설레던 그 감정이 순식간에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안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해. 저런 집이랑 사돈 맺으라 그러면 나는 너 안 본다. 남편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무척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안 씨도 남편도 그리고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지옥의 문턱을 넘기 직전에 유턴을 해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로 예비 며느리와 헤어졌습니다. 듣자 하니 다시 결혼을 진행하자며 붙잡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냥 단칼에 거절했대.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던데? 근데 오빠 나이가 있는데 이러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36이 뭐가 나이가 많아? 능력 있는 남자는 40 넘어서도 하니까 걱정 말어. 딸의 말에 안 씨가 핀잔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파혼 후에 안 씨의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집에 사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안 씨 부부도 아무 생각 없이 아들에게 살다가 돌려주라고 했었지만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일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안 씨 부부는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놔버렸습니다. 서울 갈 일 있으면 그냥 호텔에서 지내자. 그게 제일 좋겠다. 언감생심이라고 다음에 또 며느리감 생기거나 사위감 생겼을 때 똑같은 갈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게 그 집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갈등의 싹은 없애버리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 그 집 팔아버리는 게 마음 편하겠다? 그리고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번에는 딸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아들보다도 먼저 딸이 가게 됐는데 약속했던 대로 1억 5천만 원만 지원해줬고 상대방도 똑같이 지원해줘서 별 탈 없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보통의 결혼이었고 안 씨 부부가 진작에 겪었던 일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돈될 사람들이 특별히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말이죠. 아들에게도 안 씨 가족에게도 톡톡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잡음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기도 했죠. 아들은 37이 되었지만 새롭게 연애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안 씨 부부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일이 떠오를 때면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시켰더라면 삶이 많이 바뀌었을 테니 말이죠. 엄마 아빠는 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넓은 집이 굳이 필요할까 싶어. 우리는 애들 때문에 오히려 넓은 집이 필요하고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엄마랑 바꿔서 살면 어떨까 해. 뭐? 집을 바꾸자고? 뭐 명의는 일단 그대로 둬도 되고 식구 많은 사람이 넓은 집 살고 적은 사람이 작은 집 살면 좋잖아? 합리적이고. 합리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라. 아니 이게 뭐가 말도 안 돼? 넓은 집이 필요하면 너희가 돈을 모아서 늘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래? 아니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바꾸자는 거지. 그게 말이 되니? 그럼 우리 넷이서 그 작은 집에서 북적북적 사는 건 엄마 아빠는 불쌍하지도 않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정유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딸의 너무나도 당당한 요구에 얼이 빠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나밖에 없는 딸,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건 정 씨보다도 남편이 더했습니다. 딸이라면 껌뻑 죽었죠. 그래서인지 정 씨의 딸은 결혼 후에도 부모 등골을 빼먹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부모와 함께라면 단 한 번도 지갑을 여는 법이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건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씨 부부의 지원으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는데 끝까지 자신들의 노력 없이 부모 덕을 보려는 행동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사줬던 집도 좁다며 넓은 정신의 집과 바꾸자는 딸과 사위. 그런데 그 태도가 꼭 맡겨놓은 것을 돌려받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니 오히려 고마움을 모르는 딸과 사위에게 정 씨도 더 이상 더 뒷바라지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외동딸인 임정아를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임신 초기 때부터 딸 타령을 했는데 딸을 낳으니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죠. 그래서 정 씨보다도 유별나게 딸을 공주처럼 키웠습니다. 딸은 미대를 나와서 유아 미술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이었죠. 예비사위의 직업은 좋았지만 사돈내는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귀띔을 하긴 했지만 사돈도 상결례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아들 결혼한다고 돈은 못 보태줘도요. 나중에 부모 부양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러세요. 도와주진 못해도 부양해달라고도 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돈이 있으면 해주겠지만 없는 걸 어쩌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데 그쪽에서 집을 해주신다고요. 아, 네. 사정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집 한 채는 있는 상태로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야 감사하고요. 이미 딸과도 이야기가 다 된 바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돈은 상견례 때 했던 말대로 결혼에 일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딸의 명의로 24평 아파트도 한 채 해주고 비어있는 집의 가구도 꽉 채워 넣어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정아도 행복하게 해주고요. 사위도 무척 기뻐했고 그 말처럼 딸에게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 부부에게도 무척이나 살가운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에게 해준 지원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죠. 아빠, 박서방이 골프를 배운다고 하는데 골프채를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네. 아빠가 좀 골라줘. 그래? 골프를 치겠대? 응. 잘 치게 돼서 아빠랑 같이 치러 다니면 좋겠지? 어느 날 딸이 전화로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닐 생각에 남편은 들뜬 것 같았습니다. 딸의 전화를 끄는 남편은 고민에 빠졌죠. 아니, 그래도 골라만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이 사주게? 그래야지. 아이고, 장인의 사위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정아랑 잘 사는데 예쁘지 뭐. 농담조로 남편을 핀잔했지만 그건 정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를 무척이나 챙겼습니다. 나중에 사위가 또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골프채를 비롯한 용품들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위도 다른 사람들이 처가 부모를 대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 부부가 여행을 가도 따라왔습니다. 엄마, 여행 가? 응, 네 아빠랑. 좋겠다. 나도 데리고 가. 가려면 가? 정말? 그럼 임서방도 데리고 가도 돼? 임서방이 싫어하지 않을까? 불편해서. 에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래. 임서방 좋다고 하면 같이 가. 알았어. 그럼 우리는 몸만 가면 되는 거지? 참나? 그래라.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종종 같이 여행도 하고는 했는데 사위도 정 씨 부부의 여행에 따라왔습니다. 여행까지 왔는데 코스 요리는 먹어야죠. 근데 진짜 비싸네. 아, 그러긴 하네. 아빠, 우리 이거 먹어도 되지? 그리고 그 경비는 자연스럽게 정 씨가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고 약속한 건 아니었지만 몸만 온다던 딸의 말대로 여행에 가서도 밥 한 끼도 모두 정 씨 부부가 샀죠. 그게 좋았는지 그 뒤로도 딸과 사위는 정 씨 부부가 어디만 간다고 하면 따라 나섰습니다. 정 씨 부부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들던지 간에 함께 무언가 한다는 사실이 달가웠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자주 하게 되었죠. 정말 순수하게 딸과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몸은 괜찮지? 조리원에서 나오면 애는 혼자 돌볼 생각이야? 아니, 도움이 구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비싸더라고. 사위가 잘 벌긴 하지만 딸의 수입이 적다 보니 딸은 정 씨에게 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병원비와 조리원비까지 정 씨 부부가 대신 내줬습니다. 그럼 엄마가 구해줄 테니까? 사람 써. 넌 빨리 회복하고. 그리고 조리원에서 돌아와서 도우미 비용까지 냈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고생하는 걸 보는 게 싫었기에 아깝지도 않았죠. 그런데 남편의 환갑에 함께 간 여행이 정 씨의 생각이 조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갑이니까 그래도 해외여행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에는 사위에게 여행을 제안하면 고개를 끄덕이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위가 가장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사위의 말처럼 정씨 부부가 딸 부부와 함께 넷이서 해외여행을 갔던 마지막 날, 사위와 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환갑인데 선물이라도 드려야 하나. 사위의 말에 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다니는데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어? 그런가? 그럼.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잘하잖아. 그건 그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 맞아. 그것만으로도 우리 엄마 아빠는 고마워해야지. 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하는 대화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함께한 여행이 딸이나 사위가 원해서 했던 것이었는데 저들은 꼭 마지못해서 봉사라도 하고 있다는 듯한 투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여기 모시고 오면 좋겠다. 그건 그렇네. 다음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같이 오자. 돈 많이 들 텐데? 에이, 돈 벌어서 어디다 써.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만 효도할 수는 없잖아. 좀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함께 여러 번 여행을 다녔지만 딸이나 사위 둘 중 누구도 지갑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씨 부부는 저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효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작 사돈네는 정말로 저들 돈을 들여서 모시고 다닐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죠.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는 말이 가장 기분이 나빴습니다. 정씨 부부라고 재벌도 아니고 둘이서 소소하게 다니던 여행을 딸과 사위와 함께 다니려면 돈이 2배가 아닌 3~4배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쌓이다 보면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었죠. 그런데 내 딸이고 내 사위이니까 감수하고 데리고 갔던 것인데 딸내의 생각은 전혀 반대인 듯 했습니다. 누가 누굴 모시고 다닌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당장 이번 환갑 여행만 하더라도 전부 정씨가 결제를 했는데 말이죠. 아무리 사돈네가 형편이 안 좋다지만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었습니다. 어째서 같은 부모인데 이쪽은 퍼주면서도 생색을 들어야 하는지 굳이 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척 서운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씨는 딸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는 등의 만남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다다음 주에 임서방이랑 결혼기념일이라 둘만 놀러 좀 다녀오려는데? 주말에? 엄마 아빠 그때 여행 가기로 했어? 뭐야. 그러면 차라리 같이 가. 아냐. 엄마 아빠도 오붓하게 둘만의 시간 좀 보낼게. 뭐야. 어디로 갈 건데? 글쎄, 아직 모르겠네. 같이 가지. 우리만 빼놓고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니 딸과 사위가 정씨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지나고 아이들도 나오며 딸과 사위는 점점 정씨 부부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은근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가 갖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하며 말이죠. 그저 예뻐 보였을 때는 생각 없이 그러자 했겠지만 정씨도 자식에게 콩깍지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버이날이라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자며 말이죠. 나는 그냥 집에서 둘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에이, 그래도 애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온다는데 오지 말라 그래. 오랜만에 손주들도 보고 좋지 뭐. 남편도 정씨의 말을 듣고 딸내와 거리를 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딸 바보가 어디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딸내와 식당에서 만나서도 유쾌하지 못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아이가 둘이나 되었는데 사위가 은근슬에 정씨에게 말했습니다. 애가 둘이라 차가 작긴 작네요. 짐만 좀 넣어도 차가 꽉 차요. 아, 그래? 보통 크게 아닌가? 경차도 아니잖아. 애 둘이면 요즘은 다들 카니발 같은 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천장 높은 거 있잖아요. 아, 본 적은 있는 것 같네? 그럼 사면 되잖아. 차 오래 타지 않았어? 그렇죠. 6년 탔나, 7년 탔나. 근데 좀 가격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큰 차가 좋긴 하지. 애들 때문에. 그러면서 둘이 계속 큰 차 타령을 했습니다. 그럼 사면 되잖아. 남편이 대답하자 사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집도 좁아서 넓혀야 하는데. 차를 새로 사면 다달이 나가는 돈이 크죠. 젊은 사람들 대부분 집 대출 이자 내느라 힘들어 하는데 딸내는 다 갖춰놓고 시작했으면서도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내 차도 오래되긴 해서 둘 중 누구든 바꿀 때 되긴 했어. 그러니 뉘앙스가 꼭 사달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 씨는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사고 싶으면 사. 그러자 딸과 사위가 어쩐지 실망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누가 사주면 딱 좋겠네. 지난번에 지나가는 말로 들으니 사돈 내는 딸이 안마의자도 사줬다던데. 정씨 부부는 꼭 딸 부부의 ATM 기계라도 된 것 같은 대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딸과 사위에게 정남이가 떨어지려고 했죠. 딸은 남편을 간절하게 쳐다보았지만 남편도 이번만큼은 딸을 외면했습니다. 정씨가 딸 부부와 여행도 안 가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버릇처럼 먼저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딸과 사위. 남겨진 정씨는 계산서를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버이날마저도 부모에게 얻어먹는 딸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씨가 그렇게 키웠으니 이렇게 컸겠지만 그래도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도 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초에만 하더라도 이런 때에 나서서 계산하곤 했던 사위는 시간이 지나자 정 씨에게 얻어먹는 게 당연해져 버렸죠. 정아야, 어버이날에 밥 먹자고 왔으면 너희가 계산해야지. 아, 우리가? 당황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버이날인데 엄마가 사? 임서방 27만 원 나왔네. 소고기가 비싸긴 해. 아, 저희가 내야죠. 제가 계산서 챙기는 걸 깜빡했네요. 민망한 웃음을 지으면서 정 씨에게서 계산서를 받아든 사위를 보며 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고 싶던 차도 못 사고 밥값마저 계산하게 하니 서운한 표정도 지었죠. 그동안 정 씨 부부가 베푼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건 약 한 달 뒤에 딸이 정 씨를 찾아오고서 가장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 씨 또한 참 딸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했죠. 어쩐 일로 왔어? 주말에 남편과 함께 집에서 쉬고 있는데 딸이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 엄마 아빠 얼굴도 볼 겸. 예전 같았으면 버선발로 반겼을 딸을 정 씨는 어쩐지 시큰둥한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왔냐? 밥은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 배고프다.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네. 딸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딸의 방문이 전보다 덜 반가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마침 점심을 먹으려고 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정 씨는 딸의 목까지 함께 차렸습니다. 애들은? 임서방이 보고 있지. 근데 정말로 왜 온 거야?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말하기 어려운 용건이 있는지 자꾸 뜸을 들였습니다.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남편이 걱정스러웠는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딸도 남편을 따라서 식사를 멈추고 말을 골랐습니다. 엄마 아빠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좀 좁잖아. 딸이 결혼할 때 사준 24평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집 얘기를 꺼내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는지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는 집을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딸이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집은 넓잖아. 정씨 부부의 집은 39평이었습니다. 딸의 집에 비하면 확실히 넓은 편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니,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엄마 아빠는 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넓은 집이 굳이 필요할까 싶어. 우리가 오히려 넓은 집이 필요하고 또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엄마랑 바꿔서 살면 어떨까 하고. 뭐?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집을 바꾸자고?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뭐 명의는 일단 그대로 둬도 되고 식구 많은 사람이 넓은 집 살고 적은 사람이 작은 집 살면 좋잖아? 합리적이고. 그런데 정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합리적? 그건 너 혼자만의 생각이냐? 아니면 임서방도 같이 상의한 거냐? 아, 내 생각이야. 엄마 아빠가 오케이 하면 임서방한테 얘기해야지. 하지만 정씨는 그게 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여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라. 이게 뭐가 말도 안 돼? 넓은 집이 필요하면 너희가 돈을 모아서 늘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래? 아니,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바꾸자는 거지. 참 그게 말이 되니? 정씨와 남편이 재고해 볼 여지도 없다는 듯 말하자 딸은 도리어 서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넷이서 그 작은 집에서 북적북적 사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째서 부모에게 받은 집에서 살고 있는 딸을 불쌍해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딸은 더 이상 숟가락을 들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가볼게.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은 한동안 정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더니 이제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참 부모 자식 사이의 돈 때문에 이렇게 되나 싶었습니다.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더 안 해준다고 이렇게 섭섭해하니 아무래도 그동안 딸에게 너무나도 많이 베푼 듯 했습니다. 집을 바꾸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딸도 찾아오지 않았고 정씨 부부도 굳이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딸에게 실망을 많이 한 상태였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해줬으면 이제는 지들 힘으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젊은 것들이 뭐든 공짜로 얻을 생각만 하고. 그렇게 딸밖에 모르던 남편도 그동안의 딸과 사위에게 질려버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자신들이 부족함 없이 퍼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딸내와 멀어져 지내면서도 마음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지내는 게 맞나 싶어. 이대로 지내면 어때서?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하고 이렇게 등지고 어떻게 평생 살아? 우리가 등졌나? 집 안 바꿔준다니까 지들이 먼저 연락을 끊은 거잖아. 괘씸해 죽겠어. 딸을 예뻐했던 만큼 남편의 배신감도 정씨보다 큰 듯했습니다. 한번 연락해 볼까 봐. 아, 연락해서 뭐하게. 그냥 터놓고 얘기나 해보지. 이대로 안 볼 거 아니면 어쨌거나 대화로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야?
남편은 탐탁하지 않은 듯 했지만 정씨는 이보다 더 나빠질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서운해서, 그리고 나도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반대할 줄은 몰라서 좀 당황했어. 그래서 엄마 설득하려고? 그건 아니고, 얘기 좀 하게. 내가 내일 갈게. 아냐. 엄마가 너희 집으로 갈게. 남편의 심기가 불편해서 우선은 둘이서 얘기하는 게 좋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다음 날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죠. 남편은 혀를 차긴 했어도 그런 정씨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정씨는 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정씨는 사돈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아 처음에는 안사돈인 줄도 몰랐죠. 아, 사돈 아니세요? 만난 적이 거의 없다 보니 얼른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정아랑 만나기로 해서요. 아이고, 제가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나를 잘못 잡았네요. 이만 돌아가야 하나? 아, 오셨는데 같이 올라가시죠. 그럴까요? 이것만 금방 전해주고 갈게요. 반찬통을 들어보이는 안사돈에게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5층에서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사돈의 침묵을 깨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허리를 다쳤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쩌다가? 뭐 일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이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도 고생이고 저도 고생이고 또 도와주러 오는 저희 아들 며느리도 고생이고요. 안사돈이 뭘 말하고 싶은지 짐작이 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가 합가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게 또 집을 팔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저희가 수중에 돈이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요.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지. 사돈네는 넓은 집에서 사시잖아요. 어차피 정아가 외동딸이고 하니까 좀 바꿔서 산다고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사돈네 짐이 그렇게 많아요? 사돈이 하는 말에 정씨가 기가 차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올라탔습니다. 아니,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명의도 그대로 두고 사는 것만 서로 바꾸자고 그랬다던데. 그러면 뭐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이삿집 비용만 드는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사돈도 좀 달리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물려줄 집인데요, 뭐. 아니, 그러니까 사돈이 애들이랑 합가하실 계획인데 저희 집에서 사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을 하자면 그렇죠. 집을 바꾸고 말고는 딸하고 저희 문제이고요. 합가는 상관없지만 이러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네요.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다 맞는 말 같던데. 사돈이 좀 욕심을 버리시는 게 어쨌거나 그 얘기 하러 오신 거면 저는 안 들어가고 돌아가 볼게요. 이것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반찬통을 정씨에게 떠안겼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돌아가 버린 안사돈. 정씨는 뺨이라도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전혀 상관도 없는 사돈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딸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올라오다가 너희 시모 만났다. 어머님을?
딸도 몰랐는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정 씨는 소파에 앉을 것도 없이 반찬통만 내려놓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집 바꿔서 시부모 모시고 살려고 그랬니? 그러자 딸이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 왜? 아니니? 아닌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고. 집을 좀 넓혔으면 했는데. 마침 시부모님도 몸도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어쩌다가 합가 얘기가 나온 거야.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마찬가지는 아니지. 순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사돈이 웬만하면 바꾸라는 식으로 말하더라. 그건 어머님이 우리 생각하셔서 하는 소리야. 그리고 웬만하면 바꾸면 좋은 게 맞긴 맞잖아. 결국은 대화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외동딸이잖아. 엄마 아빠 집을 팔지 않는 이상엔 결국 내 거 되는 건데? 그 전에 바꾸면 안 돼? 둘밖에 없는데 꼭 큰 집에서 살아야 해? 어째서인지 사돈과 비슷한 말을 하는 딸. 정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차피 엄마 아빠 죽으면 다 네 거니까 지금 내놔라 이거야. 아니, 나중에 나 다 늙어서 주면 뭐해. 지금 좀 도와줘야 잘 먹고 잘 살지. 여태까지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집 사줬으면 됐지. 살고 있는 집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는 애가 어디 있어? 그러면 나중에 엄마 아빠 늙으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 그러자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서운했습니다.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허리 좀 다친 걸로 시부모와 합가한다는 딸이 정 씨 부부가 늙으면 부양할 거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건 들어달라는 딸의 모렴치가 황당했습니다. 나는 그냥 좀 안정적으로 살아보려고 꺼낸 말인데, 솔직히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어. 엄마가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는 집만 조금 작아지는 거잖아. 집 바꾸면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차 바꿔달라 뭐 해달라 안 하고? 근데 엄마 아빠 너한테 이렇게 한없이 퍼주다가 빈털털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늙어서 부양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아. 아니, 그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 바꿔주지 않을 거면 큰 집으로 이사가게 보태줘, 그럼. 그 정도로 지원해줬는데 지금까지 집을 조금도 못 넓힌 게 자랑이니? 그만큼 해줬으면 됐잖아. 엄마 아빠가 해준 거 고마운 줄이나 아니? 딸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모 덕 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자식. 뭐가 예쁘다고 집을 사주고 바꿔주고 해? 넓은 집 필요하면 너희가 벌어서 사. 그리고 엄마 아빠가 번 돈은 네가 아무리 외동딸이라도 너한테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야. 왜 없어? 자동으로 나한테 오는 거지. 아예 엄마 아빠 빨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아, 왜 그렇게 삐딱해? 그리고 그러기 전에 차라리 사회에 다 환원해 버릴 거야. 기부해버린다고? 그래. 그게 더 의미 있겠다. 지금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도 그렇고 임서방도 그렇고 정말 실망이 크다.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서 어떤 지원도 바라지 마. 아니, 엄마. 그러면 우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집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아? 돈을 벌어. 젊은 애들이 뭐든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교육시켜놨으면 됐잖아. 그리고 시부모는 이 집에서 모시고 살든 말든 알아서 해. 이미 준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니까 더 이상은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고 돈 얘기 하려거든. 차라리 전처럼 연락을 하지 마. 정 씨는 억울해하는 딸을 뒤로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지금은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딸이 저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정 씨 부부의 잘못이었습니다.
딸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다 보니 선을 모르게 되었고 사위도 이것저것 베풀다 보니 처가를 만만하게 보는 듯 했습니다. 부모를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 자식들도 있는데 어째서 정 씨의 딸은 부모의 등에 빨대를 꽂고 골수까지 빨아가려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힘들게 무언가 잃어본 적이 없으니 쉬운 길만 찾는 딸. 그 쉬운 길이라는 게 부모의 도움이었습니다. 말만 하면 손에 쥐게 되니 애써 노력할 필요도 없었죠.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했던 사랑은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고 배신감만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정 씨도 남편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인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집을 바꾸고 차를 사주고 결국엔 모든 걸 다 딸에게 갖다 바친 뒤에 비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 씨는 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거절하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한동안은 이 일로 따지려 들 테니 안 받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얘기라니 남편은 더 속이 상해 보였습니다. 이미 준 집도 뺏어오고 싶은 거 지금 겨우 참고 있어. 딸 명의로 사준 집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 씨도 남편도 결혼한 자식 뒷바라지는 다시는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뒤늦게 부모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음을 깨닫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대로 연을 끊으면 딸은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초조해 보였죠. 우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짧든 길든 중요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큰 가르침 얻었다. 더 이상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얼굴도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정남이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정 씨는 사위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말이죠. 정아한테 퍼부었던 돈이면 우리 둘이 1년 내내 여행 다녀도 남아돌겠어. 그러니까 그만 신경 끄고 우리끼리나 재미나게 살자고. 정 씨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머릿속에서 딸의 얼굴을 지웠습니다.